가서 박사를 이제 철학으로 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박사 논문은 양자역학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갖고 철학을 하려니까 좀 고달픈 게, 물론 제가 물리학을 어려운 거 하기도 고달프지만 남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런 걸 설명을 하려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럼 아주 쉬운 거 없을까 해서 온도계 같은 걸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간단한 걸 보니까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문의 방향을 아주 돌리게 된 건데요. 제가 온도계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자역학 같은 거 집어치우고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바보 천치만 아니라면 대강 뭔지 이해하고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온도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온도계 찝어서 어디다 넣어가지고 온도 재서 숫자 읽고 하는 건 알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런 광고를 봤어요. 런던 지하철역에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광고인데, 이 광고 디자인한 사람은 정말 온도계를 정말 너무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여러분들 과학이나 철학 같은 거 잘 안 되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여기 와 계실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죠. 진자 있죠? 추시계가 그럼 해시계와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란 건 해가 정의해주는 건데 우주의 모든 과정들이 느려집니다. 뉴턴 역학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 그 진보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자, 우리가 온도보다도 더 간단한 예를 하나 통해서 생각해 보죠. 이 또 시간 측정의 역사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죠. 아주 고대부터 물시계, 해시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현대적으로 볼 때 그래도 훌륭하다 하는 거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계라는 거는 실용성이 없지만 그 같은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태양을 가지고 시간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매일 12시가 있죠. 정오. 그거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입니다. 그걸 잴 수 있죠. 그래서 낮 12시에서 낮 12시까지를 하루로 딱 정의하고, 그걸 이제 24로 나눠서 시간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 시간을 잘 측정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시계가 나왔잖아요. 이 추시계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거는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훌륭한 추시계는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그래갖고 그 정확한 추시계를 만들고 나니까 이 하루의 길이가 계속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가 자전할 뿐 아니라 공전도 하잖아요. 근데 공전 속도는 1년 내내 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거든요. 태양 옆에 가면 더 빠르고 멀리 오면 좀 느리고.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합쳐서 나오는 것이 이 12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밝혀냈냐? 추시계를 써서. 근데 추시계가 옳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추시계는 또 이 갈릴레오가 또 나옵니다. 진자 있죠? 진자가 정규적인 시간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걸 갈릴레오가 처음 이제 말했는데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바람이 부는 날이었고 저녁인데 어떤 교회의 문이 좀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옛날에 쓰던 진짜 샹들리어 있죠. 초 꽂아놓은 그 샹들리어가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레오는 시계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정규적이란 거. 자기 맥박을 이용해서 정규적이다. 그렇게 알아냈다는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발달해가지고
이 추시계를 정말 훌륭하게 쓰게 됐고, 근데 이제 추시계가 그럼 해시계와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결국 추시계를 골랐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화를 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 시간이란 건 해가 정의해 주는 건데 뭐 이런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해가 틀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고르는 게 참 난감한데,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앙리 포앙카레라는 유명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수학자, 물리학자가 있었죠. 포앙카레 얘기는 시간의 기준은 물론 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뭐 물시계부터 해서 당신의 맥박까지. 그러나 그걸 또 아무거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포앙카레의 주장은 그런 기준을 선택하는 거는 단순함이나 또 그 단순함에서 나오는 편리함, 그걸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순수 과학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편리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과학의 법칙, 물리 법칙이 어떻게 하면 간단한 모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모든 다른 측정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갈릴레오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내 맥박으로 또 심장 뛰는 걸로 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아마 왕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정의한다면, 내가 흥분을 한다면 이 우주의 모든 과정들이 느려집니다. 그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리학 법칙들이 아주 웃음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 거고, 이 우리가 뉴턴의 역학 법칙에서 시작한다면 이 진자의 진동이 규칙적이라는 게 이론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거 고생하면서 계산해 본 분들 계실 텐데, 이 흔들리는 각도가 작은 한에서는 거의 규칙적으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진자의 진동이 규칙적인 거라고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거고, 또 진자의 진동이 규칙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뉴턴 역학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뉴턴 역학 수정하기 싫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그걸 수정하게 되면 역학의 기본 법칙이 아주 복잡해져 버리면 과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 추가 흔들리는 거를 시간의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 또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끄덕끄덕 하셨죠. 이 자전과 공전이 합쳐서 이 해시계는 틀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 이론이 맞아 떨어지고 이론 체계가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앙카레는 우리의 측정 기준은 그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그걸 이제 관례주의라고 하죠. 철학 용어로, 컨벤셔널리즘 영어로. 근데 이제 또 과학사가 더 진행되면서 이제 뉴턴 역학 법칙도 폐기됐고, 이 추시계를 시간의 기준으로 쓰는 것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뉴턴 역학을 폐기하면 물리학 법칙들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 뉴턴이 다루던 그런 법칙들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뉴턴의 중력 법칙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니 뭐 양자역학 나오면서 이 이론의 단순성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하나 높은 단계에서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 현상적인 거는 복잡해졌지만 이 포앙카레가 20세기 물리학의 발전 과정을 봤다면 아마 잘했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요점은 뭐 간단합니다. 측정이란 힘들다. 그러나 또 좀 더 낙관적인 결론은 그러나 훌륭히 발달돼 왔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 상황을 볼 때 그럼 그 진보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거는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어내려면 순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걱정으로 시작했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기준이 아예 없는 데서 시작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 인간이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쌓아가는데 우선은 이 감각에 의존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단 감각이 옳다고 가정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멋진 측정 기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구를 써서 이 감각 자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발달이 몇 단계고 걸쳐서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시계를 써서 훌륭한 물리학 이론을, 천문학 이론을 만들어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턴 이론이 나와서 추시계의 이론 기반을 줬고 추시계를 해서 보니까 해시계가 조금 틀리더라. 대강은 맞지만. 그러면 우리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원점을 수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갖춰진 기준이 아무거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죽습니다. 완벽한 기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냥 있는 걸로 시작해서 탐구를 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시작했던 그 원 기준을 수정하고 정제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려받은 기준을 처음 존중하는 걸로 시작하되 절대적으로 복종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이 과학이 진보하는 거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한 진보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수, 그 받아들이진 이미 존재하는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보수하고 또 그러나 더 잘한다는 진보를 융합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 발전도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라 원하실 거고, 그러나 자식이 인정해야 될 거는 내가 시작한 점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을 존중하면서 시작해서 그러나 더 잘해서 그 원점을 이제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회 발전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 처음에 믿고 시작한 전제와 과정들을 단순히 유지하고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재검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하학적인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나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같은 점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 돌아올 때마다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딱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의 발전을 순환 논리로서 잘못 이해하고,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 순환 논리인데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러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잘 뜯어보니까 이 나선형의 발전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의 발전을 이 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 관점이 틀린 건데, 뭐냐면 우리가 지식의 완벽한 정당화라는 그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요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식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또 그 완벽하지 못한 지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발전이라는 과학의 행태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죠. 다음 시간에는 이 과학이 이런 점진적 발전을 넘어서 혁명적인 발전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걸 검토하고 또 이제 그에 따라 나오는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이 다음 시간에 과학혁명이란 주제로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